자, 다들 이제 계약을 하셨죠? 그죠? 자, 학교에서 수업은 좀 들으면 합니까, 다들? 네? 좀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상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중간고사 때는 화법 중심의 이제 문학을 같이 나갈 거고, 기말 때는 장문 중심의 이제 독서를 같이 나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알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고3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들마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는 해도 학교에서는 이 책 한 권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몇몇 작품들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거 화법 장문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몇몇 글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교에서 많이 수업을 해주실 거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물론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어쨌든 고2 때보다는 훨씬 더 모의고사나 수능에 가까운 내용으로 시험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사실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방학 동안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한 학생들도 몇 명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선생님을 처음 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이상고 하작반이 지금 토요일 6시 반 시간도 그렇고 일요일 10시 시간도 그렇고 인원이 참 많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김성규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연락처도 알려드릴게요. 자, 010-7517-2575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다든지 알겠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바로 답장은 못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은 다 답장은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자면 선생님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20년이 좀 넘었어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 거기 대부분 한 18년, 19년은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고 특히 이제 의치학대반 아이들 입시도 많이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입시나 이런 쪽에 대한 많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부를 좀 잘하는 사회권 학생들은 어떤 태도로 공부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은 지금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값진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정말로 얘가 하는 학생들도 의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1학년 때 국어 점수가 60점 받던 애예요. 근데 걔가 1년 재수하고 의대를 가는 애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년도 안 남았죠. 사실상 지금 3월 달이니까 불과 한 8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8개월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등급 이상은 올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고3이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자, 물론 다른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냥 간단한 수학 계산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애들이 시속 5km로 공부를 한다고 친다면 여러분들 따라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6km이든 7km, 8km를 달려야 되겠죠. 그렇죠? 공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우리가 능가하려면 나와 경쟁이 된다는 그 친구들을 능가하려면 걔보다 더 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엉덩이한테 고마워하세요. 알겠죠? 왜? 누가 1시간이라도 더 앉아 있었나? 누가 한 문제라도 더 풀었나? 이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거지 머리가 똑똑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아무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크게 연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 이거 자려. 자, 편한 자리에 앉읍시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아까 그 얘기했던 평균 국어 점수가 60점 받던 애 얘기를 해주면은 얘는 진짜 무식한 애예요. 정말로. 공부도 무식하게 하고 밥도 무식하게 먹는 애였거든요. 정말로 걔는 저녁으로 족발 대짜를 혼자서 먹는 애였어요. 알겠죠? 남자의 학생이었는데 근데 정말로 걔는 무식해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단점은 정말로 걔는 약간 좀 둔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느린 스타일이라서
10개를 가르쳐주면 한 개, 2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걔의 장점은 뭐냐? 무식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침에 학교 가서 지금 저녁에 학교 마치고 그 종례하고 일어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데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시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암기로 하면 80점 이상 다 받아요. 8, 90점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80점 이상 받던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고1 때도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암기로 공부했었고 그랬더니 그 점수가 국어 점수가 60점 제일 잘 나온 게 71점이었어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1학년이 끝날 때 선생님한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와서 막 울면서 상담했어요. 국어가 너무 힘들다고.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선생님은 얘기했었거든요. 고등학교 공부는 암기가 아니다. 국어는 특히 암기가 아니다. 다 공부한 거 바꿔야 된다. 얘기했는데 고집 때문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울면서 상담을 하고 공부 방법을 바꾸더니 이제 점차 성적이 나아졌고 그랬더니 원래는 4등급, 5등급 받던 학생이 나중에는 3등급, 2등급, 1등급 받았고 걔는 결국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갔어요. 알겠죠? 그런데 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좋은 케이스로 걔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얘는 오빠랑은 완전 정반대예요. 걔네가 부모님이 두 분 다 의사신데 부모님의 유전자를 다 이제 그 동생이 몰빵을 한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똑똑해가지고 하나를 가르치면은 2개, 3개를 아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걔는 너무나 똑똑했는데 중요한 건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랬더니 항상 자기는 요만큼 공부하니까 성적이 나오더라. 요걸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노력할 수 있음에도 항상 그만큼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나쁜 대학은 아니에요. 걔는 한의대를 가긴 했어요. 알겠죠? 한의대가 물론 나쁜 대학은 아니죠. 근데 오빠 그 멍청하다는 오빠가 의대를 갔는데 동생이 한의대를 갔다는 거. 한의대는 의대에 비하면 한 2등급은 낮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점수차도 꽤 많이 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하다는 여동생은 한의대를 가고 진짜로 멍청하다고 얘기했던 오빠는 의대를 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에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잖아. 천재하면 주로 어떻습니까? 한 분야에서 막 미친 듯이 뛰어난 사람이 그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인물들이 천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보면 어떤 사람은 수학을 너무 잘해서 나사에서 근무하다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히든 피어스 같은 영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물론 우리가 뭐 그것도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한 과목에 뛰어나면은 그걸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알겠죠? 전교 1등을 하는 애들은 뭡니까?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 공부가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조금 덜 힘들고 덜 힘든 과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과목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을 하면서 이 남은 8개월 정도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제 우리 선택 과목 여러분들은 학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갑시다. 자, 현재 우리는 선택 과목 학법과 작문은 11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자, 학법 문제가 처음에 3문제가 나옵니다. 35번부터 37번까지 현재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학법 작문 통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38번부터 42번까지 5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작문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 43번부터 45번까지 세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선택 과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중에서는 이제 이 화법만 전문으로 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는 1인 혼자서 말하는 1인 말하기의 방식의 지문들이 항상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의 그런 지문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1인 말하기에 자주 나오는 게
연설, 강연, 그쵸? 발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화법 전문 통합에서의 화법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다수의 말하기,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 그러한 지문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는 1인 혼자서 말하는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수 말하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토의하기, 토론하기, 면담하기, 인터뷰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장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장문을 할 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일단 우리는 지금 화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 말하는 방법, 화법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거 토론하기, 토의하기 이런 것들 선생님 적어놨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 화법과 작문을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책에는 실려 있어요. 제목들을 한 번쯤 본 기억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배운 기억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대부분 다 수행평가로 땡치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학교에서 설명을 안 해줬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정말로 생각보다 화법과 작문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학기 내신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마스터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리고 그 마스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으로 화법과 작문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화법과 작문을 진행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하는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화법을 뭐다? 마치 독서 지문 파악하듯이 접근을 하는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알겠죠? 화법과 작문은 독서랑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단원의 제목 화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말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도 뭐가 나온다? 말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35번 문제는 항상 고정인 거 아세요? 35번 문제는 딱 하나만 물어요. 뭘 묻는가? 말하기 태도, 말하기 방식. 이걸 묻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진 설계가 뭔지, 면진 설계가 뭔지, 재진 설계가 뭔지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말했냐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은 물론 우리가 내신을 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정리해주고 수업을 해줍니다. 설명도 해주고 알겠죠? 근데 실제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을 하면서 지문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화법과 작문이 쉽게 느껴지더라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서랑 화법과 작문 지문의 접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냐? 내용적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독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추론적 읽기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추론이 뭡니까?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까지 찾아내는 능력,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화법은 아무리 내용을 물어도 결국 사실적 읽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문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유념해 두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그죠? 발표문, 내진 설계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교재, 선생님이 가만히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다 쓰잖아요. 그렇죠? 학교 필기도 하고 해야 돼서 일부러 선생님이 자료에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필기하기 좋게. 알겠죠? 그래서 학교 필기랑 어느 정도 구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료를 다 집어넣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수능 특강 안 가져왔는데 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다면은 꼭 그거를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항상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역설이 발생을 하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아무도.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면 선생님이 자료를 다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수업에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화법 지문 딱 2개만 했다면서요. 바로 내진 설계 지문이랑 선택의 역설 지문.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막 그렇게 빡빡하게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했었던 요 지문 2개를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쌤님이 이제 요 지문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독서 지문을 발견을 했어요. 알겠죠? 쌤님이 많은 지문들을 다 웬만하면 풀어보다 보니까 다 기억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독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오늘 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문은 바로 학생의 발표문이라는 거죠. 자, 발표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한 사람이 다수를 상대로 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화법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신경을 안 쓰겠지만 화법에서는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지금 이 학생은 일단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좀 크게 적어줄게요. 이게 빛 때문에 색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던데 혹시 이 색이 더 잘 보입니까? 이 빨간색이 더 잘 보인다는 말이 있던데 오히려. 자, 그래서 지금 첫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 전 동남아시아에서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화법 장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자, 바로 화법 장문에 보면은 말하는 사람들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면 이 질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하는 역할은 거의 80% 이상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어때? 이거 첫 부분에서 질문이 나왔네? 요런 역할. 중간에서 질문이 나왔네? 저런 역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질문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처음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도 처음 부분에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질문부터 하니까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는 역할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바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혹은 뭐 유발한다, 집중한다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는 거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재미없는 글을 우리가 끝까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설도 마찬가지예요.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지루하면은 잠밖에 더 잡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알겠죠?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질문의 형식으로서 이어질 내용을 소개해주는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죠? 특히나 질문의 위치가 방금 글처럼 정말 처음일 경우에는 관심 유발인 경우가 많고 처음 부분의 끝부분에서 질문할 경우는 이어질 내용을 소개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이 하는 역할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늦게 났습니까? 자, 편한 자리에 앉도록 합시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중간 부분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 하는 질문도 역시 우리가 몇 가지 역할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짧은 말하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딱 집중했다가도 집중력이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선생님 수업해보면 1시간 이상 집중력 유지하는 학생이 참 드물긴 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오래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중간에도 역시 바로 뭐다? 청중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단은 알아들어야 돼서 다음 내용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해를 하는지를 바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죠? 질문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간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가 보기 좋게 여기다 쓸게요. 끝부분에서 하는 질문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끝부분이 하는 역할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정리하고 요약한 내용을 요약을 해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들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끝부분에서도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으로 끝을 내는 경우는 이것은 의도가 바로 뭐냐? 청중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를 함으로써 청중의 자기 반성을 유도하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혹은 청중들이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역할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학생이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바로 무엇을 질문했느냐? 바로 얼마 전에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대요. 그럼 당연히 뉴스에서도 크게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다? 청중이 그쵸? 알 법한 뉴스 내용을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시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한다. 그쵸? 바로 관종도 아니고 그죠? 발표하는 사람 다 관종인가 봐요. 그지? 다들 관심을 유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사실 이런 부분이죠. 청중의 반응을 보고 네, 대부분 들으셨군요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어서 오세요. 자료가 부족하네? 인원이 많이 있는 거 보였네? 어떡하죠? 잠깐만요. 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일단. 자료를 넉넉하게 했는데도 부족하네.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자, 대부분 들으셨군요 라고 하면서 이 말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청중의 반응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는 바로 뭐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자, 선생님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또 생각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왔어요.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넉넉히 준비했는데도 자료가 부족하네. 이건이 마이너스 아까 새로 붙이고. 그래서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선지에 항상 등장하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러면 해당 국가들의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들이 많아 지진 피해 규모가 특히나 더 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 같네요. 평소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라는 거죠. 자 저기서는 지금 일단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지금 내가 무엇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바로 건축물의 내진 설계에 대해서 뭡니까?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보다는 뭐다? 이 내진 설계에 대해서 왜 설명을 하겠느냐, 혹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라고 소개하는 방법이 사실 화법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알겠죠?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발표자 자신의 그쵸? 배경 지식을 소개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이렇게 건축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정하게 됐다라고 자신의 뭡니까?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선지들 한 번쯤은 받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화법 문제 풀면서. 그렇죠? 이런 게 결국 우리가 화법에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의 내진 설계 방법을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원래 이제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우리가 내신도 하고 있으니까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일단 내진이란 그렇죠? 자, 바로 뭐다? 지진을 견뎌낸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추가로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에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치? 그런데 화법은 뭘 봐야 된다? 지금 이 발표자는 뭘 하고 있다?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은 지금 용어의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다가 화법에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내진이 뭔지, 내진 설계가 뭔지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선지 파악이 힘들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지진은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기간에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지진이 일어나면 붕괴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내부 시설의 파손, 화재, 가스 폭발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뭡니까? 바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열거를 해서 예시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내용적인 문제라서 사실 화법 문제에서는 선지로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긴 해요. 굳이 등장한다면 열거와 예시를 사용하고 있다. 요 정도는 나올 가능성은 그나마 조금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내신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파악을 해주면 좋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따라서 건축물에 있어 내진 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면, 자, 이런 게 화법에서 중요해요. 그렇죠? 자료를 지금 이 학생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3개의 자료에 대해서 지금 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료를 활용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겠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추론적 읽기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면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진 설계는 그 구조와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 자, 따라서 건축물에 있어 내진 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바로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선지에 나옵니다. 물론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건 이 지문 때문에 집어넣는 내용이고, 발표자가 바로 뭐다 내용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선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지진을 견뎌낼 수 있으려면 건축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당연히 튼튼하게 지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청중이 뭐라 대답했겠어? 튼튼하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중간에 어떻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을 어떻게 하고 있다? 환기하고 있다. 뭐 유발하고 있다. 다 마찬가지 말입니다. 환기는 중간에 한번 우리가 공기 바꿔주듯이 한 번 더 싹 집중하게 만드는 걸 정확하게 환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느슨해질 만한 이런 타이밍에 일부러 질문을 해줌으로써 관심을 한 번 더 유발해주는 관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 자료를 가리키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학생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자료를 가리키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쵸?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학교 때부터 한 번쯤은 배웠을 거예요. 그쵸? 바로 언어 외적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화법 전문에서는. 자, 언어 외적 표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행동, 몸짓, 표정 등 언어 이외의 표현을 우리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어. 아, 그럼 쟤는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구나. 그렇죠? 괜히 목젖게 머리를 득득득득 긁어. 아, 뭔가 쑥스럽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설 같은 데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 파악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자, 반면에 2번째 준언어적 표현은, 그렇죠? 바로 빠르기, 세기, 억양 등 언어에 수반되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하는 거랑 여러분 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일종의 준언어적 표현이다. 그쵸? 깜짝 놀라죠. 그쵸? 이럴 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세요 하고 손가락으로 딱 가리켰어. 그치? 그러면 당연히 모두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자료 쪽으로 뭡니까? 시선이 몰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학생은 바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바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바로 청중의 시선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집중시켜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중의 시선, 이목, 관심 이런 게 집중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가리키면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볼 거는 자, 지금부터 이제 사실은 자료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법장구 문제 풀 때 항상 두 번째 문제는 많은 한 70% 확률로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자료 제시해놓고 내용과 일치 여부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 내용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 2번 문제에 그림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문과 같이 푸는 게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내용을. 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건축물의 벽 안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 내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벽과 기둥을 견고히 하거나 접합부를 튼튼하게 보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 구조 자체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내진 구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조는 바로 뭐다? 내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진 구조는 바로 뭐다? 건축물의 벽 안에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 내진력을 강화하는 게 바로 내진 구조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건축물 구조 자체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는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며 보통의 건축물보다 붕괴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 자체의 흔들림을 막을 수는 없기에 강한 지진이 반복되는 경우 건축물과 내부 설비 파손에 따른 손실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적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뭐다? 내진 설계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고 반면에 건축물 자체의 흔들림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손실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진 설계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발표자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을 봤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본다? 여러분들은 보기 편하게 옆에다가 선생님이 자료를 정리해놨죠.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자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림이 바로 뭐다? 그렇죠? 첫 번째 그림이 보시면 지진파가 왔을 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그림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다? 아, 내진 구조의 그림이구나. 요거 정도는 적어두면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진 구조는 뭐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걸 사용해서 건물 자체의 강도를 높이는 거네. 장점은 가장 흔하게 쓰이고 이제 뭡니까? 쉽게 만들 수 있다, 싸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단점은 흔들림 자체를 방지할 수 없어서 피해는 크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를 가리키면,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역시 이제 자료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다른 내용일 거니까 선생님은 동그라미로 다르게 표시를 하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건축물 하부에 특수한 장치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면진 구조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른 내용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니까 선생님이 물결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하부에 특수한 장치가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죠? 자, 건축물을 집안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건축물 하부에 고무 베어링이나 납 면진 받침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건축물에 완화되어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면진 구조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바로 뭐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쵸? 재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설명 방법을 어떤 설명 방법을 쓰고 있느냐도 화법에서는 내용이 선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 사람의 발표에 좀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자료를 가리키며 자, 이 내진 구조처럼 집안에 고정된 건축물은 지진이 나면 집안의 진동과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다? 내진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그래서 내진 구조와 마찬가지로 밑줄로 그었어요. 쌤님이 알겠지? 자, 그런데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면진 장치가 사용된 건축물은 흔들림이 덜해 비교적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면진 구조의 장점이 되는데, 그렇죠? 구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 발표에 하나 특징이 있다는 거야. 바로 뭐다? 면진 구조의 장점을 설명을 할 때는 내진 구조와 어떻게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지만 면진 구조는 내진 구조에 비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요거는 면진 구조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면진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료로 이제 다시 눈을 돌려보세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뭡니까? 건축물 하부에 이상한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서 있잖아. 그치? 아, 그러면 이거는 뭐다? 면진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면진 구조는 바로 뭐다? 집안과 끼어가지고 일부러 어떻게 흔들리는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러한 기술이구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그렇죠?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니까 역시 다르게 쌤님 세모로 표시할게요. 항상 쌤님이 강조하는 거,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화법도 마찬가지예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표시 잘 사용하세요. 그래서 핵심적인 개념은 어쨌든 모든 선지들, 문학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화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선지를 구성하는 방식은 핵심어와 그에 따른 부가 설명으로 항상 그 제시가 됩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핵심어를 네모 치고 밑줄로 표시했어요. 그 다음 핵심어를 동그라미 치고 물결로 그 다음은 세모 치고 큰 물결로 표시를 해놓으면은 시각적으로 이미 아 이거는 저것과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여러 번 읽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푸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하나의 꿀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분류를 해놔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보시면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지문이 더럽고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지문이 깨끗해요. 알겠죠? 지문은 어느 정도 좀 자꾸 나만의 방법으로 표시하면서 구분해 나가면서 보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것은 재진 구조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버스가 급히 출발하거나 정차하는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타고 있는 버스가 급정차하면 관성에 의해 몸이 앞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이때 우린 넘어지지 않으려고 뒤쪽으로 힘을 가해 균형을 잡게 됩니다. 재진 구조는 이러한 원리로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이 독특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쓰지 않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뭐다? 재진 구조를 설명할 때는 바로 뭐다? 비슷한 그렇죠? 일상의 상황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버스의 상황에 비유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재진 구조는 이러한 원리로 건축물을 진동에 대응하게 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관성에 저항하고자 하는 원리다. 여기서 핵심 내용은 바로 뭐다? 관성에 저항하는
그러한 원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리까지 써놓읍시다. 자, 지진이 발생하면 건축물의 하부는 지반과 함께 진동하지만 상부는 관성에 의해 지반과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동이 과도해지면 건축물은 흔들림을 견디지 못해 붕괴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진 구조는 건축물 내부에 진동 제어 장치를 설치하여, 그렇죠? 핵심은 또 여기 있죠. 건축물 내부에 진동 제어 장치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건축물 상부가 원래 진동하려던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재진 구조는 반복되는 흔들림에도 안전하지만, 자, 요거는 당연히 재진 구조의 장점이 되겠죠. 자, 반면에 정확한 구조 계산이 필요하여 설계가 복잡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든대요.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다? 재진 구조의 단점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다음이죠. 지금 이 학생이 바로 뭡니까?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내진 설계 구조에 대해서. 그치? 그런데 그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그쵸? 이 학생이 내진 설계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 방법은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바로 설계 구조를, 당연히 구조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플러스 자료, 핏 자료, 그렇죠? 자료를 첨부해서 학생들이 보기 좋게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죠. 그렇죠? 바로 각 설계 방식에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화법에서는 이게 파악이 항상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내신에서는 내용 있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신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이 내신이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화법 작문에서는 얘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게 선지에 결국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도 재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내진 설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건물을 뭡니까? 그 지진에, 그렇죠?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견디도록 건축물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진 발생 시, 그렇죠?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내진 구조. 자, 내진 구조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진 구조는 바로 벽 안에 철근, 콘크리트 등을 넣어, 그렇죠? 건물 자체 넣어 내진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래서 이를 통해 건물 자체의 강도를 올리는 방법이 바로 내진 구조라고 했다는 거죠. 단 이때 내진 구조의 장점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장점은 그렇지, 바로 흔히 쓰인다. 그 말은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바로 뭐다? 붕괴 위험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흔들림 자체를, 그렇죠? 흔들림 자체를, 그렇죠?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강한 지진이나 반복 지진의 피해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면진 구조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 적고 정리합시다. 일부러 좀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칠판이 적네요. 그렇죠? 자, 다 적었습니까? 저 필기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마련해 놨으니까 천천히 하나씩 필기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제시된 게 바로 면진 구조죠. 자, 면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건축물을 지반으로부터, 즉 지반은 땅이죠. 격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하부에 그렇죠? 고무 베어링이나 그 다음에 납 면진 받침 등 구조 물을 설치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게 된다?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이 면진 구조의 장점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흔들림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안전성을 높여준다. 에이스 침대인가 봐요. 그렇죠? 흔들림이 적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비용이 비싸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추가해주면 좋은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설명할 때 바로 뭐다? 내진 구조와 대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거는 같이 정리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바로 재진 구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재진 구조. 자, 재진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건축물 내부에 진동 제어 장치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설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바로 건축물 상부의 진동 방향을 반대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지진의 진동을 상쇄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 상부는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면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흔들 때 얘를 같이 흔들려 버리면 통째로 흔들리니까 오히려 건물의 뭡니까?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손상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역시 바로 뭐다? 그렇죠? 그래서 반복 진동에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단점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설계가 복잡하고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왜? 다 됐습니까? 정리했어? 정리?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자료, 재진구조 자료를 한번 안 찾아봤었죠. 자, 재진구조 자료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건물 중간에 앞에는 어떤 이상한 요런 다리 모양의 물건들이 하나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면 뭐가 된다? 그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건축물 상부의 진동 모양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구조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에다가 재진구조 이런 거 정도만 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그 발표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건축물의 내진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땡땡 재난안전연구소의 자료를 발표에 참고했는데요. 자, 화법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이 발표자는 바로 뭐다? 자신이 발표하는데 사용한 바로 자료의 출처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료의 출처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혹은 뭐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 나온 자료면은 당연히 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바로 신뢰성이, 발표의 믿음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믿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만큼 여러분도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지진 대비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청중이, 그렇죠? 청중의 심화, 그렇죠? 학습을 일종의 유도하고 있다. 혹은 권유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조사해봐라. 그렇죠? 공부 좀 더 해. 라는 거죠. 자, 제가 발표한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여기 나와있죠? 마지막에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죠?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내용과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을 하고 있죠. 바로 질문의 형식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했었던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진구조, 면진구조, 재진구조 내용은 화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겠습니까? 방금 선생님이 계속 정리하고 있는 뭡니까? 청중과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 자료의 출처를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선지 구성 내용들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끝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중심으로 화법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알겠죠? 어이구, 쏘리.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연설문이죠. 저 선택의 역설에 대한 연설문입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뭐 문학이나 독서나 이런 거를 풀 때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게 일단 지문부터 읽어라. 이거를 추천을 해요. 알겠죠? 그런데 독특하게 문제를 먼저 봐야 되는 경우가 딱 두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문학 관련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문제 중에 그 지문이 있고 지문에 딸려있는 세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트 문제 중에 반드시 보기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키워드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 보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보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문학 문제를 풀 때는 그 키워드 문제의 문제도 볼 필요 없고 선지도 볼 필요 없어요. 오직 보기 내용만 먼저 파악하고 지문을 읽으면 이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화법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를 한번 먼저 봐주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거? 2번 문제를 먼저 봐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문제를. 알겠습니까?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문제는 앞 지문 같은 경우는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이 지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해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뭐 인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어떤 걸 내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가를 사실 제시해 주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화법과 작문을 볼 때 두 번째 문제는 반드시 먼저 한번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선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뭘 묻고 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하고 지문을 읽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는데 밑에 자료를 보면 뭡니까? 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는 이 발표자가 했었던 것 중에 인성적 설득 전략이 뭔지, 이성적 설득 전략이 뭔지, 감성적 설득 전략이 뭔지 요거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요거를 먼저 읽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선생님이 항상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풀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경험이 그거죠. 항상 문제를 푸는데 선지 2개에서 3개가 항상 헷갈리네. 그렇죠? 그 이유가 답에 대한 가이드를 안 잡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근데 서술형으로 내가 먼저 이것이 어떤 것이 답일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를 다 선지를 읽으면은 가이드가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헷갈릴 이유가 확 줄어들어요. 알겠습니까? 진짜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문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처음부터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선배와의 만남 행사를 맞이해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 땡땡땡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첫인사와 플러스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질문을 하겠대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했었던 질문의 그런 의도를 적용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이 당장 무인도로 기약 없이 떠나야 하는데 물건을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청중의 반응을 보고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군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질문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바로 뭐다? 선택과 관련된,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선택의 그 뭡니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함으로써 역시 바로 뭐다? 청중의 관심을 어떻게 유발하고 있다. 그렇죠?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확실히 관종인 게 맞는 거죠. 항상 관심을 갈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많이 고민되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선택에 관한 이야기. 자, 이게 바로 이 연설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심리학 전공자이고 한때 여러분과 같은 과정을 겪은 선배로서 깊이 고민하여 내용을 준비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지금 이 연설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걸 이런 방향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나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바로 뭐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피겨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김연아가 얘기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바로 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 믿어.
하고 얘기하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문제에 있었던 인성적 설득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죠? 가이드를 잡고 가니까 내용을 판단할 때 이런 거는 집어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바로 일종의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뭐다?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선택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통념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일반적인 통념을 그렇죠. 반박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 발표자의 발표 말하기 방식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해서 이런 선지, 일반적인 통념을 제시한 후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이런 선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심리학 연구진이 식료품점을 빌려 한쪽에는 6가지의 잼을, 다른 한쪽에는 24가지의 잼을 진열해 놓고 고객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4가지의 잼이 있는 진열대에서 잼이 더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판매 실력은 6가지의 잼이 있는 진열대가 10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바로 뭐다? 한 심리학 연구진이 바로 뭡니까? 심리학 실험을 한 내용을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심리학 실험 내용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자, 이런 조사 내용이라든지 실험 내용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설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내용이 믿을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뭐라고 볼 수가 있다? 바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6가지 잼이 있는 진열대가 오히려 판매량이 10배 이상 더 높았다는 거죠. 자, 24가지의 잼이 있는 진열대에 더 많은 수의 고객이 방문하기는 했어도 그것이 잼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자,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선택을 더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선택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선택 과정에 드는 시간이 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과 불안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선택의 역설이 발생을 하는 무엇이다? 발생을 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더 곤란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만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바로 뭐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때 그렇죠?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선택의 역설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 원인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선택의 폭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선택 과정의 시간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울리지 소리.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쵸? 가능성, 불안감도 역시 증가한다. 이렇게 울리지.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택의 역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기가 더 불안해지고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영화를 고를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본 그 댓글이나 글에서 이런 거 있었는데, 그 뭡니까? 넷플릭스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뭔가요? 얘기했을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대답하는 게 대기 화면이요. 그쵸? 한 30분 여러 개 이거 볼까 저거 볼까 대기하면서 고민하다가 막상 영화를 딱 선택해서 봤는데 한 5분 보고 내 취향이 안 맞네. 다시 대기하며 또 30분 정도 막 고민해가지고 고르다가 영화를 틀었는데 또 취향이 안 맞네. 5분 보고 다시 30분 대기하며, 그래서 대기화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지금 그런 뭡니까? 학생들이 경험했을 법한 그런 뭐다 상황을 지금 제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금 공감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어떤 영화를 볼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해 허탈했던 적 있으시죠? 청중의 반응을 보고 대부분 공감하시네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용돈이 모자라서 안타까웠던 적 있으시죠? 수많은 직업 중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가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보고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청중이 경험했을 법한 사례들을 나열을 하고 이에 대해서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궁금해서 묻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야. 바로 뭐 때문에? 청중의 공감을 유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럼 청중이 공감한다는 거는 감정적인 행위잖아요. 공감은. 그렇죠? 감정적으로 맞아 나도 그랬는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되더라.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감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뭐 불쌍하게 보여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든지, 알겠죠? 슬픈 장면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의 슬픔을 유도한다든지, 혹은 여기 이 사람처럼 사람들이 다 그런 뭡니까 생각할 법한 것들 얘기하면서 공감을 유도한다든지, 혹은 몇몇 뭐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일부러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를 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뭡니까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처럼 정보와 기회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사고 어떤 진로를 택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그 선택의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선택을 계속 미루고 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삶도 주도적으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불안감도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단 봅시다. 그렇다면 선택지가 너무 많아 고민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질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청중들에게 질문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바로 뭐다? 이어질 내용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소개해주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다? 이런 고민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시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저는 그럴 때를 대비해 여러분께 3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가락을 한 개 펼치며 자, 요런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바로 뭐다? 비언어적 표현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할 때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뭐다? 총중에 관심도 어떻게 집중을 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하니까 내용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강조를 해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발표한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런지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손가락을 한 개 펼치면 먼저 첫째,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리가 그 뭡니까? 일종의 그 표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이 제시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그런 걸 우리가 표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표지와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내용을 강조해주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의 폭을 좁혀보라 라고 그 조언을 하더라는 거죠. 자, 이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기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인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선택의 폭을 좁힐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지를 줄여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보다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선택하는데 훨씬 부담이 덜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즉,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 많은 직업 중에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그냥 막연히 고민하는 것보다는 뭐다? 아, 나는 이런 걸 했을 때 좀 더 재미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더 흥미가 있던데 더 적성에 잘 맞던데 이런 걸 먼저 가이드를 잡으면 그것과 관련된 직업으로 선택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의 폭을 좁혀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손가락을 2개 펼치면 둘째, 그렇죠?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고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즉 기준은 그렇죠. 주인공은 나야 납니다. 그죠? 계속. 자,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뭐다? 앞에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마음가짐으로 선택지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손가락을 3개 펼치며 마지막으로, 그렇죠? 셋째, 선택한 이후에는 자기가 한 선택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단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지나간 선택지에 미련을 두면 후회만 남고 불행해집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실행하다 보면 그러한 선택의 경험이 또 다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올려놓고 보다 합시다. 마무리.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 그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선택지가 많아 고민되는 상황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청중들의 생각의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너무 많다고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나야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면 언젠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끝인사를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다음 수업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화장실도 다녀오고 40분에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